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봉황기가 올라가고 일꾼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청와대 복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시인의 노랫말처럼 이제 국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청와대는 모든 영역이 다 담겨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아름다운 퇴장, 박수받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간다면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순살 장어탕, 언양 불고기, 더 나한 백년진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우리 정어리몰의 제품들인데요. 2025 아주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좋은 기회에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검증된 인기 상품 많이 구입하시면 슬기로운 소비생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어리몰이 특별히 2025년을 보내면서 준비한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던 대방어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도 주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아직 안 드셔보신 분은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연말에 나 다시 한번 대방어로 가족들하고 파티 한번 해야겠다 하는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어리몰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 불편하신 분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1551-3158,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정어리몰 사랑해 주시는 것이 또 우리 정어리TV 사랑해 주시는 거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의미 있는 주간이죠. 2025년을 보내고 또 2026년을 맞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제 올해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잘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 벌써 하는데요. 2026년 될 때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마무리부터 잘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규현 변호사 오고 계십니다. 오늘 뒤에 오늘따라 더 깨끗하게 보이는 청와대 지붕이 보이는데요. 제가 약간 비키면 차가 보이죠? 예, 저 어디로 가야 돼? 예, 저 차가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입니다. 오늘 첫 출근하는 그 장면을 골랐습니다. 임세은 대변인님은 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청와대가 새 건물 같이 깨끗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보안 정비 좀 시설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전보다는 좀 확실히 좀 나아진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저희가 근무했을 때도 굉장히 낡았고 특히 여민관이 오래됐습니다. 화장실도 많이 없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그게 다 개보수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만 좀 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이제 비용 아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통령께서 그 실질을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세종으로 대통령실 이전한다는 그 계획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쓰는 용도로서만 개보수를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좀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임세은 대변인은 청와대 계실 때 화장실이 되게 불편했나 봐요. 청와대 얘기만 하면 화장실이 힘들었다고. 근데 이게 옛날 좀 오래된 그 관공서 같은 데 쓰신 분들은 그 여자분들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 직원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청와대도 그렇다라는 건 참 힘들긴 한데 그 부분은 조치를 좀 취해 주셨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실제 저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오래된 건물 근무하신 분은 꼭 빠짐없이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민 3관의 1층에서 근무했는데 거기가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00명 이상 있거든요, 한 층에. 100명? 너무 많나? 하여튼 뭐 몇십 명 됩니다. 100명 좀 안 되더라도. 2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보수형님 TV님께서 축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우리의 자리가 정어리 TV이듯 정부의 제자리는 청와대입니다. 입주를 축하합니다. 그러셨는데 그렇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 저희가 뒤에 배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윤석열이 용산으로 떠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오늘 새벽 0시에 봉황기가 개양이 됐죠. 대통령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양쪽에 봉황이 있는 깃발 올라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용산에 있던 것 오늘 새벽 0시에 저렇게 개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뭉클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사실 누가 봐도 무리하게 억지스럽게 옮겼던 그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모 전반 정책을 다 책임지고 있는 자리가 저렇게까지 이렇게 옮길 수 있느냐, 쉽게도 아니었죠. 사실 어거지로 옮길 수 있느냐.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그때 옮기면서 공간이 정신을 지배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뭔가 어디서 주워들은 그런 그럴듯한 말을 했는데 국민들이 참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이어갔었고 딱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거죠. 아니 출근 시간을 감추기 위해서 가짜로 행렬을 만들어냈었고 대통령 출근하는 그 장소를 감추기 위해서 4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거짓말로 통로를 만들었던 짓거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또 무슨 갑자기 도어스태핑이라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답시고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어거지로 지금 출근길에 그 기자들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하다가 불편한 소리 나오고 자기도 사실 없으니까 또 그것도 그냥 때려치웠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9시 13분에 출근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마도 공식 직무 첫날이고 또 저렇게 또 언론에서 또 사진도 뭐 촬영도 해야 되고 하는 것까지 배려를 하셔서 저렇게 한 것 같고요. 내일쯤부터는 또 한 새벽 6시, 7시에 나가는 거 아닌지 살짝 걱정은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직원들은 대통령이 나오기 한두 시간 전에 나와서 업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근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부지런하게 하니까 다른 참모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돌이켜보면 MB 때는 무식했어요. 네네. MB 때는 MB가 회의를 6시인가 시작을 했어요. 네. 본인이 또 새벽장 없다고 해서 또 MB는 뭐든지 또 직접 자기가 하는 게 뭐 좋다는 식으로 내부에 뭐 수상까지 본인이 하고 들고 돌아다니고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비서관 회의를 6시 하면 비서관은 몇 시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4시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4시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건 좀 무식한 거예요. 네,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뭐 출근 시간을 뭐 6시에 하신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관저에서 뭐 내용을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일찍 할 수 있겠지만 출근은 아마 많은 부분을 배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기 청와대가요. 교통편이 없어요. 일찍 가려면. 용산과 또 조금 다른 불편함이 좀 있긴 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조치는 지난번에 이제 임세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여민관이라는 곳에 집무실을 아예 옮겨가지고 수석들하고 비서들하고 같이 계신 걸로 그렇게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행사를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도착해서 첫 번째로 국가위기관리센터 둘러보고 직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오늘 출근하는 장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저걸 보면서 역시 이 맛이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정권을 찾아왔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청와대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좀 봤어야지요. 그런데 저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하고 좋네요.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있었는데 물론 본관에도 지금 집무실이 있지만 대통령은 주로 여민관, 일관에 집무실을 마련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3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소통을 자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위민관이라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는 곳 그런데 마치 좀 군림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더불어서 백성과 더불어 여자를 써서 함께하는 여민관 이렇게 바꿨지요.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김규현 변호사님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까? 예.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난리를 쳐왔나. 그 지난 3년간의 엉망이었던 그런 국정이 생각이 나가지고 참 아쉬운데 어찌되었거나 그 우여곡절 끝에 다시 청와대로 대통령이 복귀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대한민국의 장을 열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고 앞으로 왠지 국군이 2026년에는 더 흥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머리가 단정하신데 이 대통령 청와대 복귀에 맞춰서 이발을 하신 겁니까? 예, 제가 거기에 맞춰 의관을 단정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민관, 1관, 2관, 3관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그 생각을 한 게 지난번에 백악관에 갔는데 그걸 보고 상당히 좀 어떤 영감이랄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 백악관이 오히려 되게 소탈하게 그 비서관들 혹은 그 비서진들과 막 소파에 앉아가지고 격의 없이 대통령과 막 대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비서실장, 3실장을 주변에 아주 가까운데 내가 통화만 하면 30초 안에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래도 비서실장은 대통령 근처에 계셨지만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은 각각 다른 건물에 계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예 다 3실장을 근처에 모시겠다는 것은 실장님들 차원에서는 이제 고통의 시작인 것이죠. 국민들은 행복하겠지만. 강훈식 실장 얘기 한번 들어보고 가죠. 참모와 지근거리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자꾸 들어야지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셨고요.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악관을 가봤더니 정말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 다들 참모들이 붙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과 비슷하게 대통령이 3층에 계시고 2층에 3실장이 있고 1층에 수석들이 있고 그렇게 움직여서 바로바로 의사결정하고 바로바로 필요하면 부르면 뛰어 올라가야 되는 대통령이 사실은 저 오늘 여기서 밝히는 거지만 대통령이 그것도 구조를 한번 바꿔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공간을 지금 좀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로 쓸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2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래요. 저 시스템 그러니까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죠. 이제 용산은 그런 점에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또 국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 그것도 살리면서 업무 효율성도 살리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춘추관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하고 이러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떨어져 있긴 한데 그 여민 1관에서 한 3분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뒷문으로 하면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도 가셔서 소통은 원활하게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춘추관이 좀 공간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언론사가 다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차차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다뤄야 할 내용이 많으니까 대통령 청와대 복귀는 이 정도로 하고 어제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초대 장관의 이해훈 보수 3선 국회의원 지낸 이해훈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파격 인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죠. 그렇죠. 충격 인사.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시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니까 좀 믿어보자 하는 의견도 있고 좀 그렇지 않냐라는 의견도 꽤 많습니다.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정현희님, 송구영신 옛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때에 예산처 초대 이해운이 웬 말입니까?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민주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그런 의견 주셨고요. 또 좀 비판적인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국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의견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매우 놀랐는데요.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인사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언가를 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인사를 했을 건데 왜 그랬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보가 그렇게 제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도 조금은 유보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간 중도를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자체를 아예 이제 고사시키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진짜 김민수, 장동영류의 구만 남게 되는 것이니까 거기를 완전히 고사시키고 진짜 민주당이 거의 좌우의 대부분 진영을 다 가져가겠다라는 구상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만 된다면은 사실 뭐 그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구상은 이런 쪽에 가깝지 않나라고 한다면 뭐 그것은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혜원 제가 그 근처에도 많이 지나다녀 봤는데 그 이혜원 씨가 자기 지역구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보셨나요? 막 민주당이 뭐 거의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지금 많이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민주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혜원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과와 반성을 표현하는 것이 전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씩만 제가 대표로 소개하죠. 무계획님. 지금도 국민은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내란 청산 외치는데 내란 동조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다고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이시죠? 안중찬님, 꽁 잡는 게 매라고 했습니다.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요.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습니까?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렇죠. 글쎄요. 양지열 변호사님도 놀라셨죠?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왜 충격적이었냐면 또 이혜원 지금 지명자가 언론 활동, 특히 방송 활동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토론자로 이렇게 나섰을 때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일반적으로 더 알려진 정치인들 중에서도 눈에 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갑자기 이 정부에서 장관으로 지명된다고 게다가 뭐 장관 자리 다 준비한 자리긴 하지만 그 부활시킨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데는 그야말로 국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 사람이 UCLA 뭐 경제학 박사고 경제 분야에서는 뭐 교수도 있었고 널리 알려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런 사람밖에 없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뭐 따져본다라면 얼마 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답답함을 토로를 했었어요. 이렇게도 어렵고 저렇게도 어렵고 집값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또 나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 또 이혜원 지금 지명자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건가. 더해서 그나마 보수 중에서는 뭐 지금 최근 들어서의 어떤 뭐 언행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또 뭐 한나라당 시절, 자유한국당 시절이었나요? 탈당해서 바른정당 만들었고 유시민계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그 극우 세력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민주당 내에 들어왔을 때, 이 정권 내에 들어왔을 때 진짜 아까 김기현 변호사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쪽에는 정말로 남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2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는 그 나머지 원래 국민의힘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또 옮겨온다라면 그리고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수도권 출신, 수도권 의원, 서울에서 드물게 보수 중에서는 3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이란 것까지 고려를 하신 건가? 하여튼 저도 아직 잘되면 안 됩니다. 자, 또 한 분씩 의견 들어보고 이번에는 임세은 소장님 의견 들어보죠. 이은주님, 혹시 젠프의 성동격서 큰 그림은 아닐까요? 가벼이 뭔가를 정하는 대통령이 아니니 저는 젠프의 판단을 믿어보되 매의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러셨고요. 민규성님, 실패한 인사가 왜 없습니까? 민정수석도 그렇고 정성호 같은 무기력한 장관이 인사참패 아니고 뭡니까? 추운데 눈비 맞으며 내란 세력과 싸우는 국민은 뭐가 됩니까? 정도껏 가려서 해야지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아까 중요한 요직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보통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나라 금고를 지키는 금고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이 금고를 워낙 꽉 쥐고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금고가 네 거냐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과연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냐? 이걸 이제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또 더 놀라운 게 금요일 날 이 국회 앞에 커피숍에서 누구랑 있다가 이해운 지금 장관 지명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리에 국회 앞에? 예, 커피숍에서 누구랑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기 내란 옹호한 사람 저기 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일요일 날 발표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서 저도 뭐 충격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근데 뭐 일단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판단을 일단 존중을 하는 건 뭐 당연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우리 편이라고 덮어놓고 지지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해운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년간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소통 과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은 그 안의 과정을 모르죠. 그래서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다고 지지한다 이런 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검증 과정이나 소통 과정이 있었나 그런 것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황하는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해운 장관 지명자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발을 맞춰서 일을 수행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탕평과 정치적 선택을 이제 믿고 지지를 하는 건데 만약에 계속해서 본인의 생각이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생각과 다른 일들을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그건 대통령이 임명 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지켜보고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조치로 인해서 이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자중질환에 빠졌어요. 전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관 지명 수락하자마자 장관 지명되자마자 국민의힘이 3시간 만에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노리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어쨌든 이해운 장관이 내란에 대해서 혹은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을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은 본인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해운 장관, 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한 것은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 유임시킨 것과는 충격파가 완전히 다르죠. 뭐 방금 지적하셨듯이 국민의힘 흔들기용이다,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을 계산했을까요? 저는 일 잘한 사람은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가장 컸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거기 뭐 흔들어서 얻는 게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너질 집단 아닙니까? 일단 반응을 한번 보죠. 그 전에 이규현 홍보수석이 발탁 배경을 설명한 내용 들어보시죠.
야당 출신 쪽에 가까운 분들이 임명된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대통령의 국정의 인사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실용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알다시피 경제 예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로 꼽히는 분들이고요. 또 실무 능력 다 갖추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현 수석도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 자, 민주당도 깜짝 놀랐어요. 최민희 의원의 반응 한번 들어보실까요? 근데 이해운 후보자가 이전에 그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그 행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청문회 때 예.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하여 우호적인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네.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그 문제는 그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정리하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모두에게. 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일단 인사권은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합니다. 그렇죠. 뭐 존중해야죠. 아무튼 막 지금 국민의힘 놀랐겠죠. 그래서 제명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명하기 전에 본인이 탈당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명을 안 하고 그대로 지명을 받아들였다면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이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대통령 뜻이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좀 그것도 일종의 거국 내각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노림수였다면은 뭐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보고, 만약에 일 잘하는 사람이면은 뭐 야당이든 어디든 그냥 됐다 쓰겠다라는 것인데, 물론 내란이나 이런 걸 옹호한 것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그냥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 또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통령의 의도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제명을 근데 국민의힘에서 3시간 만에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조금 호기심이 드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 제명 무효 확인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면 국민의힘 당적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또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는 있겠다. 왜냐하면 이 제명 처분 자체가 제가 보기에 좀 하자가 많아요.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뭐 특별히 이해운 후보자가 뭐 국민의힘의 어떤 해당 행위를 했다고 보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한번 저거 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무슨 사유로 이게 제명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청와대에 들어서 국무회의 장관이 되고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그게 당을 해치는 거라는 설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러면 지금 뭐 보수가 됐든 뭐 아니면 뭐 진보가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졌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은 대통령 되면서도 내각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고도 내각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연결될 수 있게끔 그 이중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헌법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 정권에 들어간다는 게 해당이라고 하면 그냥 국민의힘은 아예 이 정권과는 그냥 상종 못하는, 그냥 적으로만 생각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런 어떤 시험 삼아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처분 취소라든가 무효소송을. 근데 어차피 국무위원 되려면 당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탈당이든 뭐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안 되죠. 근데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당적이 있으면 안 돼요.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요. 당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여기서 공무원이어가지고. 국무위원은 아마 예외일 거예요. 예외인가? 왜냐면 지금 그런데 국회의원들 많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고위공직자 할 때는 무조건 탈당하라고 그랬거든요. 장관이 아니고 장관 말고 나머지 다른 고위공직자는 공직자들일 거예요. 어쨌든 근데 지금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당적을 가진 채로 국무위원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원 정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같이 겸한 정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헌법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힘이 뭐 당적을 옮긴 게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업무를 맡는 국무위원을 맡았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라고 해버리면 국민의힘은요 여전히 그 민주정당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해운 장관 지명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제명해준 게 본인한테는 더 도움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제명 처리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신분이 좀 깨끗해지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찬성을 하는데 그 입장은 찬성을 하는데 그걸 국민의힘이 나서서 했다라는 게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당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무위원은 뭐 장관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되고 아마 정치적인 중립을 필요로 하는 자리 뭐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라든지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자리는 아마 네. 국회의원 내려놓고 가야 될 거예요. 규정이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은 일단 탈당해야 됩니다. 저도 탈당을 해서 청와대 갔었고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국무위원, 국무총리 같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당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예. 그렇죠. 당적은 의원이시니까.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김민석 총리는 국회의원은 그만뒀죠. 아니요, 하고 계세요. 하고 있나요? 예. 그럼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되고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내각제적인 요소가 좀 있는 거니까요. 국힘에서 깜짝 놀라서 제명 처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하고 그러는데 이제 조국 신당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어요. 한번 들어보죠. 전 개인적으로 이해운 그 지명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그분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윤어게인을 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수용성이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그분이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 지금까지 취해왔던 입장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재정 관련 정책이 있는데 이해훈 지명자는 그 입장과 정반대의 소신을 가져왔던 사람이거든요.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증할 생각입니다. 청문회가 상당히 뜨거울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자기 당에서 나온 후보자 같으면은 철통 방어를 할 텐데 지금 뭐 국회 안에서 서로 친분은 있을지라도 같은 동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하여튼 뭐 실력으로 돌파해야죠. 실력으로. 그럼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 자기네들이 당으로서 3선을 지냈고 당협위원장을 했고 최근까지 당의 노선에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이고 국회의원 출신인데 그 국민의힘에서 청문회에서 공격을 하면 되게 희한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 그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는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이해훈 후보자가 이게 당원 자격 제명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해가지고 가처분을 해가지고 일단 국민의힘 당원을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문회를 했으면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자기 당원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네. 벌써부터 어지럽네요. 참. 지금 일단 국힘당은 막 비판하는 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 지명자 행보는 자기 출세를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팔았던 일제 부역 행위와 다름없다. 아니 이제 국민의힘은 일제 부역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시를 너무 잘못 들었어요, 배현진 의원이. 그러면 반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너는 윤석열한테 부역한 사람들이. 이해훈은 원래 이게 친일파로 막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독립군한테 투항해 온 거 아닙니까? 어지러지하다. 저 따지면 그게 더 가깝지 않나요? 예. 어떤 사람은 또 뭐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좋더냐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죠. 맞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해운 지명자가 보여줄 실력입니다. 그 전에 윤어게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과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요.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 한번 바쳐서 나라 금고 잘 지키겠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오늘 아침에 기자들 만나서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지금 한국 경제는 회색 코뿔소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5대 이슈, 구조적 이슈,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그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우리가 퍼펙트 스톰 이건 좀 많이 들어봤는데 회색 코뿔소 뭐예요, 임세현 소장님? 네, 회색 코뿔소는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또 파급력이 굉장히 큰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낙관적으로 지나가는 상황 그런 거를 보통은 회색 코뿔소라는 경제적 용어입니다. 근데 왜 회색 코뿔소라고 하냐고요? 회색 코뿔소가 코뿔소가 덩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멀리서 봐도 보이는데 땅이 막 흔들리면서 찾아오긴 하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이 막상 코뿔소가 오면 설마 나를 공격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차츰 오고 있는데 그걸 좀 간과하고 있다. 위험 요소들이.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네. 이걸 위험한 순간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게 네. 회색 코뿔소다. 네, 징후는 다 있는데 왜냐면 코뿔소가 크니까 달려오고 땅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달려오고 있는데 설마 날 공격하겠어? 하면서 약간 지나치는 것, 간과하는 것들. 그 물이 서서히 끓는데 거기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가 타 죽는 예. 네, 그런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아마 또 이혜훈 지명자가 예측하는 거는 지금 뭐 가계 부채라던가 고환율이라던가 금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조금 이 시장에 들어올 파급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초고령화 문제나 인구 감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뭐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물가 고환율이면서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 하나 질문을 물어보고 싶었더라고요. 제가 기자라면.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상황을. 윤석열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야지. 일단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현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 그만큼 나서서 스피커로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인 거고요. 뭐 교수 출신이고 뭐 이론가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만큼은 뭐 그럴듯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기재부라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획예산처 지금 기재부가 분리가 되면서 만들어지는데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기재부가 과거부터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들 간의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 간의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충실함이라고 할까 이런 게 굉장히 강했고 관료주의 안 좋은 의미에서 관료주의가 굉장히 강한 집단이고 그래서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깨지를 못해서 정권에 부담을 줄 정도의 일을 그렇게 기재부가 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래요 왔거든요. 그러면 관료 출신이 아닌데 어쨌든 경제 전문가라고 정치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경력을 가지고 기재부를 얼마만큼이나 새로 만들어지는 기재부 출신이지만 기재부가 이제 뭐 전시이지만 장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장악을 해서 펼쳐지는 정책이 말씀만 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을 것이냐 이 부분을 아마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단력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 발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경제 전문가는 사실 이혜훈 후보자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경제 문제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이런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은 다 있어요. 근데 그 해법들이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해법들입니다. 하게 되면은 분명히 안 좋은 그런 것들이고 예를 들어 연금 개혁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인기 없는 것들을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결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연 이혜원 후보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걸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악역을 하라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지켜봐야죠. 저는 다만 막 국힘당이 놀래서 저렇게 자빠지고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일단 이제 지켜봅시다. 지켜보는데 너네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 이런 걸 보여주는 인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회색 코뿔소 우리 임세은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재미나이에 물어봤더니 이 블랙스완이라고 경제 위기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는 이제 반대인 거군요. 네. 회색 코뿔소는 예측이 가능한데 위험을 알면서도 대응하지 않았다가 당하는 거. 블랙스완은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상상도 못할 일, 예를 들면 뭐 9.11 테러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이 닥쳐가지고 뭐 당하는 그런 사례를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회색 코뿔소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친대요. 첫 번째 부정,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두 번째 지연,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조치를 미루고 세 번째 진단, 그때 이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네 번째 패닉에 빠지는 거죠. 코뿔소가 바로 앞까지 왔을 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행동하는데 이미 그러면 늦는다. 이 회색 코뿔소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분명히 이해운 후보자 지명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어떻게 그러면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정도면 한번 맡겨볼만 하겠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솔직하게 이런저런 얘기 다 해주시는 분이니까 이 다음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발탁 배경 물어보면 혹시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예. 대통령은 뭐 아마 자신감의 발로로 이해운 후보도 발탁을 한 걸 보면 어떠한 뭐 배경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름 선정했던 배경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분명히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발탁 배경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또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는 분들이 궁금해 한다면 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스트 호프님, 능력 있으면 계속 써먹고 아니면 국힘 해체하는데 써먹고 인사청문회 때 낱낱이 인사 검증하면 민낯 볼 수 있고 청와대는 손해 볼 거 없고 신박한 한 수. 그래요. 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까 경제 전문가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발탁을 하는데 이런 정도면 괜찮겠다. 근데 사실 유승민 같은 사람을 쓰기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정치적인 게 큰 효과가 있는 거고. 다만 이런 이해운 장관 후보자 정도면은 뭐 그 정도 급은 아니니까 한번 근데 능력 발휘해봐라. 만만치 않은 급수 같은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유승민은 윤호계는 안 해쳤어 그래도.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유승민은 또 경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오히려 너무 많이 갔던 인물이라는 점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혼 지금 지명자 같은 경우 뭐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이제 경제 전문가가 많긴 하지만 경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내란 상황을 극복하고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잘 해 나가고 계시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가진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마저도 그냥 장밋빛 전망을 근거 없이 내놓는 분들도 있더라. 근데 이해운 지금 지명자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냉정하게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악역을 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검, 김건희 특검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건 맨 뒤로 미뤄서 다뤄보기로 하고 중간에 짧게 황당한 것 두 가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일교 특검도 준비하고 있는데 나경원 그동안에 계속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이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갔냐 안 갔냐 계속 물어보는데 얘기를 안 해요. 지난번에 얼핏 CBS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냥 갔냐고 안 갔냐고요. 뭐 그렇게 하니까 약간 화를 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면 싸우겠더라고. 그러다가 뭐 결국은 얘기 않고 갔는데 이제 뭐 광주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가기는 갔는데
거기가 천정궁인지는 모르겠다. 참나.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거 한번 다뤄보고 또 하나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추경호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했어. 네. 미쳐버리겠네. 자, 나경원부터 먼저 한번 가봅시다. 나경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게 본질이 이제 돈 받았냐 문제니까 이제 제가 택도 없는 질문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낙선을 했었잖아요. 2020년에. 낙선한 이후에 무슨 행사 같은 데 갔다가 이제 한 번들 가보자 그래서 그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나와도 그게 뭐 워낙 시설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데가 천정궁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습니다. 그 통일교 시설을. 갔구만. 아니 가게도 갔고요. 거기 이제 저도 뭐 화면으로밖에 못 봤지만 사진 보고 영상 보시면 아니 산중턱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이 어떻게 자리재가 있어?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보통 사람들 여기 어디야? 그렇죠. 여기 어딘데 여기 뭐 하는데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그 생각을 안 할까요? 가긴 갔는데 그리고 뭐 시설 한번 둘러보자라고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그렇게 갈 수 있는 데도 아니에요. 굳이 애써서 찾아가야 되는 데가 저 천정궁이라는 대역이니까 저도 그 지역 근처 뭐 춘천에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가볼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인데 천정궁인지도 몰랐다? 아까 왜 저렇게까지 계속해서 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예전에 나경원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자위대 행사 갔었을 때 그때 자위대 행사 갔었는데 그 자위대 행사인지 몰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똑같잖아요. 천정궁 가는데 천정궁인지 몰랐다고. 그게 간 건 간 거잖아. 어쨌든 왜 갔어요? 그러면 시설 둘러보려? 뭐 부동산 투기하러 간 거예요? 왜 시설을 둘러보죠? 그 산중턱에? 산중턱에 가는 길에. 그것도 제가 보니까 거기 아무나 못 가요. 보면 아무나 못 궁전처럼 가요. 생겼잖아요. 사실은 그 시설을 네. 지은 것 자체가 가평원에서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뭐 공원처럼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것처럼 했는데 막상 아무나 못 가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주 특수한 시설이거든요. 도로 다니다 보면은 저희도 그 강원도 가는 길 딱 보이잖아요. 볼 때마다 저기 도대체 뭐냐 저 궁전 같은 거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갔는데도 몰랐다고요? 그 말이 안 되지. 그 통일교와 그 관계를 부인하려는 본질 흐리기 완전 물타기죠, 저건. 나경원 의원은 대체 아는 게 뭡니까? 그게 통일교 시설인 줄도 모르고 자위대 행사를 가도 그게 자위대 행사인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한단 말입니까? 빠루 들었는데도 빠루 자기가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빠루인 줄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예. 다 모른대. 참나. 본인 이름은 아나? 그리고 남편 이름은 알고? 그러면서 이제 한학자 총재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공식적으로는 만났다는 얘기인가? 혼자 있을 때 말고 따로따로 이렇게 만난 적은 없고 여러 명이 같이 만났다는 얘기인가? 뭐,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요. 이분도 뭐 판사 출신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들은 늘 만들어 놓는 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 해명이 참 허접하지요. 맨 처음에 아래 갔다. 근데 그거 간 거는 정치인이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돈을 받았냐 뭐 부정한 일을 했느냐 이거 아니냐. 나는 그런 것에는 일체 관여된 거 없다. 아 이러면 될 거를 얼마 만에 지금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 거 다 아는데. 이럴 거면 처음에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갔다고 하면 안 되지. 갔다고는 안 했어요. 말할 수 없다. 네, 그건 말할 수 중요한 게 아니다. 이랬어. 말할 수 없다. 한심합니다. 이게 뭐 한학자를 만나서 돈을 받니 아니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관계가 어떻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돈은 안 받을 수도 있지. 본인 말처럼. 근데 그동안에 한학자나 통일교와 어떠한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그러면서 어떠한 뭐 결탁이 있었나 이제 이런 부분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돈은 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보통 도둑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건을 안 훔친 사람은 경찰이 물어볼 때 그 편의점에 방문을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게 편의점이 뭐예요? 안 갔는데요.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물건 훔친 사람은 그 편의점에 갔습니까? 하면 안 훔쳤어요. 이래버리거든요. 나경원 의원도 그 천정궁 갔냐고만 물어봤는데 아니 돈을 받은지 안 받는지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는 본인도 뭐 금품이랑 이런 거 관련해 갖고 떳떳지 못한 것이 지금 있어서 저러는 것인지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이제 큰절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절인 줄 몰랐다. 그냥 넘어진 거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돈이 나와도 돈인 줄 몰랐다.
예, 참 살다. 하여튼 나경원은 가장 이상해진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이제 급기야 이상해진 것 같아요.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웃겼던 게 그 국민의 안철수 의원이랑 추경호가 둘이 오찬을 했습니다. 근데 오찬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백이 밝혀지길 바란다. 결백으로 밝혀지길 바란다. 이러면서 서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이. 근데 이 결백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내가 결백해요라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재판 결과를 봐야 본인이 결백한지 아닌 건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추경호는 물론 구속은 피했습니다만 그 죄질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는.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고 그다음에 그 의원들의 투표 표결을 방해했던 행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의도를 했고 계획했고 윤석열과 짰는지 이 부분은 밝혀야 될 문제지만 실제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일에 투표 방해 행위를 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자신만만해가지고 정신승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시장? 그것도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지역인 대구시장을 저렇게 뻔뻔하게 나간다고 하는지 이진숙이랑 결선 잘 해보십시오. 기획예산처 장관 안 시켜주니까 대구시장 나간다고 그러는 건가? 근데 정말 아마도 그렇겠죠. 많이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자기가 출마를 한다는 건 이제 정치적 입지를 그만큼 강하게 지금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 나 정치인이고 지금 보수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정치적으로 핍박하려고 하는 게 이 재판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명분 아닌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참 얼굴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판을 받고 거기서 유죄 무죄를 떠나서 그 계엄 내란이 있었다는 밤에 당시 집권 여당의 가장 중요한 원내대표라는 자리, 그날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진짜 의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서 책임을 방기한 것만으로도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자격 없다라고 보거든요. 국민들에게 그냥 납작 엎드려 사죄하고 빨리 그냥 초회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보수를 대변하겠다고 나선다? 참 얼굴 두껍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시간적으로 출마는 가능하죠.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지방선거가 있겠죠? 가능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재임 중에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 당선 무효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구시장이 되겠다고 지금 막 대구로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구가 무슨 내란의 도시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아니죠. 이 정도쯤 되면 대구 시민들도 좀 제대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가 무슨 자기들만의 어떻게 보면 전유물도 아니고 대구에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도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다 계시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구가 이렇게 맨날 아무나 데려다 와서 대두 다 찍어주니까 발전이 별로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구 시민들도 이제는 좀 이진숙이나 추경호나 윤석열과 함께 부역했던 사람들 좀 걸러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시민의식은 생겨야죠. 김박박디라라님, 대구가 무슨 니들 돈 떨어지면 출금하러 가는 ATM기냐? 지금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인데 가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가서 꿀이나 빨려는 심산이 역겹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주제에 그러셨습니다. 정말 이런 그 출마 선언 들으면 대구 시민들은 참 마음이 참담하실 것 같아요.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요. 보니파시오님, 이해운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동격서입니다. 내란의 힘당 중앙에 깃발을 꽂으신 겁니다. 이창근님, 오늘 윤석열 때 6개월 물렸던 주식이 드디어 소액의 이득을 보고 탈출해서 보내봅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제주항공 참사 일주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빠른 진상 규명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이런 참사 없을 것을 빌어봅니다. 그러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김건희 특검 다뤄볼 텐데요. 오랜만에 실시간 동접자가 2만 명을 돌파했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아직 절반이 안 되는데요. 좋아요도 꼭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 중에 구독을 안 누른 분이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 민중기 특검이 짧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를 맡았던 특검보들이 차례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뭐를 해먹었는가 이걸 그동안 밝혀오는데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이런 표현이 와닿더군요. 참 역사책에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짓을 했던 자였다. 김건희가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서로 전혀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저 법률적인 부분, 보완할 부분들은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 양지열 변호사님, 김건희 특검으로 이제 마감이 되면서 3대 특검이 다 끝났는데 일단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건희 특검도 많이 지금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는 이제 부족하다는 게 특검이 잘못했다라는 것과는 다른 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 우리가 많이 뭐 받은 것처럼 뭐 서희건설에서 받은 것도 있고 뭐 이배영 국가교육위원장에 받은 것도 있고 받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건네갔던 것들이 대가로 이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죄를 했는데 가장 이제 크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내란에 어떻게 보면 기여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국정에 관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 결과 제일 먼저 우리가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게 양평고속도로 휜 거에 관해서 지금 공무원 하나를 구속해서 기소하는 그런 정도에 그쳤고 그리고 도대체 그 주가 조작을 하면 도이치모터스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의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삼부토건과 웰스바이오의 그 주가를 부양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 특검보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게 민간이신 분으로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법으로 단죄하기에 현재 형사사법이 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기거대 이제 지금 그래서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이런 쪽으로 주로 단죄를 했는데 사실은 거의 국헌을 문란했다, 국기를 문란하겠다, 국정농단을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 국정농단을 그냥 단순하게 돈 받아 먹은 정도의 부정부패로 처리하는 거 그게 이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김건희 특검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김건희의 의혹을 다 풀기에는 부족했던 시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부족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한다면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드러난 부분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김건희 특검 초창기부터 제가 우려를 해왔던 것은 정치적으로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이렇게 3대 특검으로 나눠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수사 대상의 범위나 양, 그 수사에 드는 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은 하나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3개나 4개로 쪼개가지고 개별 특검을 해야 될 정도의 분량이다.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이. 사건별로?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건들이 서로 관련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 조직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갈 수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좀 우려대로 어떻게 보면은 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약간 불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정황도 나타났고 내부에서 또 심지어 검사들이 항명, 반발까지도 지금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과연 인적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돼가지고 6개월이라는 수사기간을 정말 알차게 썼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쉽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제 추진하고 있는 2차 특검이나 이런 후속 수사기관들이 좀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에 다 파헤치기에는 워낙 김건희가 저지른 짓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6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고 또 이제 다른 특검 중에서도 시간도 더 늘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부분이 이러이러한 것은 나중에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서 더 자세히 국수본으로 이첩해서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부터 김건희 특검은 내란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처럼 이렇게 큰 줄기다리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16개 플러스 알파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안 자체도 너무 많고 하나를 들여다보면 또 고구마 줄기처럼 김건희가 저질러 놓은 짓들이 너무너무 줄줄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반클리프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진품이니 명품이니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큰 줄기의 단위의 수사는 조금 더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국수본으로 많은 부분이 이첩이 되긴 했는데 지금 특검에서도 못한 거를 국수본은 실제적으로 영장 청구권도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게 국가산업이 김건희 일가가 본인의 사적 욕망으로 휘게했던 행위들이 있는데 그 바탕에는 김건희의 어떻게 보면은 외압도 있을 것이고 한 부분인데 그냥 김진우 그 오빠죠. 김진우와 최은순 기소로만 끝났어요. 김성교랑 이 3명 기소로.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다 보면 뭐 학폭 무마라던가 경복궁에 왔다 갔다 해서 뭐 유물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고 너무너무 많죠. 캄보디아 ODA도 있고. 그래서 파헤칠 게 너무너무 수백만 가지로 많은데 조금 화장실 갔다가 그냥 좀 찝찝하게 나온 기분이에요. 사실 물론 고생은 하신 건 맞는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이 내란을 김건희가 관여했나 안 했나 이 부분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오리무중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국수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한데요. 2차 종합특검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아마 해야 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정말 한 톨 하나 남지 않도록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기 특검의 리더십도 약간 좀 문제가 많이 드러났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란이나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 목적이 명확하고 사건이 하나입니다. 크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검이 카리스마 있게 조직을 다잡아갈 수가 있었는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 수사팀들이 각자 제각각의 사건들로 산재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특검이 그들을 하나로 모으고 카리스마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말하는 대로 그 검사 출신이 아닌 이제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을 장악하고 이제 이끌어가는 능력에 있어서 의구심이 좀 제기됐던 부분도 있죠. 이제 종합특검 제2차 특검을 다시 하게 될 텐데 양지열 변호사님 어떤 부분이 가장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다고 특검이 밝힌 부분들이 다 2차 특검으로 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아쉽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에 뭐 지난 3년 동안 의혹으로 계속 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큰 줄기들이 하나도 안 풀린 거예요. 물론 따지면 이제 가장 큰 성과로 오랫동안 의혹으로서 크게 그 지금 논란이 됐던 걸 정리했던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물론 특검이 들어와서 뭐 녹취록 같은 새로운 증거들을 내놓긴 했지만 이전부터 사실상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이 명백히 보였던 사건이었거든요. 그거 이제야 정리한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서 나왔던 부분들 특히 양평은 이번에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예 초안조사 자체를 하지를 못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거 아예 손도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고흥지구 같은 경우도 뭐 그 어머니하고 오빠만 기소를 했지만 기껏해야 나왔던 부분이 수익금을 왜 감췄는지 그 안에서 영향력을 쓴 건 없었던 건지 근데 결국에는 양평에서 김성교 지금 의원이 양평 군수였기 때문에 그 양평 군수가 지금 당시에 김건희 일가의 수익을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용인을 해줬다. 근데 김성교 의원이 본인이 직접 밝힌 거 있죠. 윤석열 지청장 시절에 내가 덕을 많이 베풀었다. 윤석열이 나한테 신세를 많이 줬다.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건지도 거기서 근거부터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3년 동안에 그냥 표면적으로 민주기 특검은 증거를 따라갔다 왔는데 그 증거라는 게 결국에 물건들, 금품들 받았다는 게 명백하니까 우린 이거밖에 못했다. 하지만 그 뿌리로 더 파고 들어갈 부분은 아직 멀었죠.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에게 징역 10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형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한계치까지 좀 구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체포방해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여기서 구형할 수 있는 최대가 11년 3개월입니다. 11년 3개월이 이제 한도치인데 10년을 구형했으면 뭐 일단 한계까지는 거의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은 보통 법원에서는 절반 정도 깎아가지고 하니까 5년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죠. 선고 형량이. 체포 방해만 11년을 구형할 수 있습니까? 예, 그 근데 이번에 사건에 지금 10년 구형한 거는 체포 방해에다가 다른 거 합쳐진 거 아닌가요? 예, 그 사건에서 보통은 여러 가지가 합쳐질 때 예. 가장 형이 큰 범죄의 1.5배까지 구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여기서 형이 큰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7년 6개월이거든요. 그거에 1.5배를 곱하면 최대 11년 3개월까지 구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체포방해 등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3개 범죄에 대해서 10년을 구형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절반 정도 예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이 워낙에 이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구형량에 가까운 10년에 가까운 형을 전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전체 형량은 이제 그 형량을 특검에서 구형을 하면서도 밝혔다시피 다른 범죄와의 관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가장 큰 부분, 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이적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법정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면 나머지 범죄들은 그냥 흡수돼 버리는 그런 양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는 세 가지지만 그게 하나하나 다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뭉뚱그려서 최고 얼마까지 할 것인가를 정하도록 되는 게 우리 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법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했다라는 거고 또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특검이 구형을 하면서 체포방해가 5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권남용했던 부분이 뭐 3년이고 허위 자료를 만들었던 부분까지 해서 뭐 2년이고 이렇게 그 각각의 양형들을 다 따로 양형률을 따로 밝혔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특이한 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워낙 많은 뭉뚱그려서 하면 워낙 무거운 죄가 나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만큼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밝힌 거 그 부분은 좀 의미 있는 어떤 구형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내용을 안 다루려고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왜 아직도 그만 안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임세현 소장님, 네. 내일 뭐 입장 밝힌다고 그랬나요? 내일 아마 기자 간담회 형식이 될지 아니면 일방적인 입장이 될지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긴 합니다. 근데 지금 또 나왔어요, 뉴스타파에서. 그러니까요. 김병기 원내대표 육성이 나왔는데 아내 업추비 유용 알고도 은폐했다. 뭐 이제 뉴스타파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 전직 보좌진들이 변호사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보도 자료들을 각 언론사별로 단독으로 하나씩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기로는요. 그래서 아마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건너들은 이야기도 저랑 아주 친한 변호사가 또 그분이랑 또 친하시더라고요. 그 그만둔 보좌진 보좌진들이랑. 변호사. 예. 그래서 아마 좀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고, 이게 뉴스를 하나씩 흘릴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는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또 부담이죠. 또 대통령께도 부담이 되는 일인데 좀 현명하게 처세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고 심각한 상황인 건 맞아요. 아니 변호사가 2명이나 되는 보좌진 6명을 한 칼에 칠 정도면은 본인이 그 킥백을 반드시 예상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터져 나오는데 이거를 하나 둘 방어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거의 뭐 하루에 하나씩 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의 어떤 사실관계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이제 피로감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권이나 당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이 이제 이거 결자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일 뭐 어떤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허위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버티면 뭐 원내대표 그만두는 것을 넘어서서 이 정치 생명 끝장날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미 그 정도로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게 이제 좀 불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 거기에서 본인이 뭐 억울하다거나 해명을 할 수 있는 성격을 넘어선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안이었으면 한두 개의 것만으로도 뭐 수사 과정, 뭐 법적 조치가 그렇게 거론될 만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그럼 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건 뭐야? 그러다 갑자기 6명을 그렇게 그만두게 한 건 또 뭐야? 그럼 그 사이에 본인이 그렇게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를, 당신은 그게 문제가 되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끄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막중한 시기인데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게 가지 않을까 김병기 싶습니다. 관련해서 터져나오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로 지금 10개째인데 이 내용은 내일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 모시고 이런저런 민주당 내 내부 사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자, 1부 함께 해주신 양재열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 김규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을 보면은 검사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예. 검사 출신,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예, 덕분에 잘 지냈고요. 예. 아이고 자주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진작에 더 자주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셨던데 예.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예. 좀 마지막에 여쭤보기로 하고 예. 궁금한 게 하도 많아서 예.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어제 이해운 전 의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대통령 발탁한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놀랐어요. 예. 의원님도 놀라셨죠? 저도 놀랐고요. 우리 당원들께서 많이 질문했습니다. 예. 오늘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예. 그래도 젠프가 한 거니까 믿어보자 예. 하는 의견도 있지만 예. 아무리 그래도 예. 윤호개인을 외친 사람이 예. 좀 그런 거 아니냐. 예. 이게 더 많아요. 예. 저는 이제 그 대통령님의 뜻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 중도의 인물을 쓰겠다. 실용적인 인물을 쓰겠다 말씀하셔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지만 이제 당원들이 특히 이제 저한테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그동안에 행적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좀 설명이 돼야 된다.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해달라. 요구가 많이 있고요. 저는 이제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라든가 국민들의 마음을 저한테 전해줘 오는 그걸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시기가 좀 거시기 하신 거죠? 거시기 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운 장관이 되면 예. 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윤어게인 외쳤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했으니 정말 능력으로 예. 보여줘야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어제 발표하고 보잡니까? 어제 발표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여러 많은 의견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분, 말하자면 인사는 상징성이 있는 건데 우리 정부의 고관을 맡기는 장관을 그런 분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대통령께서 늘 그 옛날에 그 송미령 장관 그 기용하듯이 그런 뭔가 큰 틀에서 입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계시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런 농담 삼아 나온 것 같은데 국힘 괴멸작전 쓰는 거 아니냐. 일부러 국힘 출신 의원을 이렇게 장관 임명해가지고 그런 약간 농담 섞인 비판도 있고.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노림수로 해석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뭐 대통령님의 행위는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시지만 정치라는 게 그 인사라는 게 상징성이 있는 거라서 이런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의구심이나 의문 또는 걱정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으로 그다음에 과거 행적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예. 이제 단순히 민주당의 의원을 넘어서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가 예. 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지자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막 여쭤보는 겁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제가 최고위원 출마한 게 결국 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당이 일체가 되어서 꼭 이 정부를 성공하게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으로. 예. 이제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법사위에서 일을 많이 쓰셨는데 법사위는 원래도 시끄러운 곳이긴 하지만 우리 이성윤 의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어서 어떤 분인지는 잘은 모릅니다만 그냥 뵙기에 검사도 참 저렇게 인상이 좋으신 분이 있구나 할 정도로 유하게 보이거든요. 외유 내강이시겠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견디시기가 참 어려웠겠어요. 법사위 겪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법사위는 아시다시피 그 내란 세력과 싸우고 한편으로는 그 반개혁 세력, 개혁 입법을 막는 세력하고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일주일에 보통 소위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5일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그 소위도 싸우고 또 전체 회의도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전쟁터인데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제 지역구 전주에 가보면 싸워라, 잘 싸워달라 얘기를 하고 특히 요구하는 것이 내란 종식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해달라고 그러고요. 또 윤석열 재판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저 뒤에 수십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또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 시절에 별명이 있으셨어요? 별명은 제가 잘. 아, 그래요? 예. 되게 보면 무슨 검사 막 호랑이 검사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있어서 혹시 있으셨나? 제 면전에서는 별명 부르는 분이 많지 않았고요. 제가 업무를 좀 까다롭게 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일체 간섭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고 술을 안 마시고 이제 그 패거리여서 안 다니기 때문에 검사들은 되게 편했을 겁니다. 그렇죠. 일만 잘하면 되니까요. 아, 약주를 안 하셨군요. 일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는 저녁을 안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안 좋아했겠네. 윤석열과 반대로만 했습니다. 윤석열이 술 먹을 때 저는 연구하고 패거리를 지을 때 저는 패거리를 안 짓고 퇴근하면 그 직원들이나 검사들 집으로 가게 하고 또 연구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연구하게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혹시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한데 이제 검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빨리 이게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검사가 된 뒤로 나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리라 생각하는 검사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별로 우리가 많이 못 봤지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있어도 들어가서 그 물들면은 또 그렇게 버려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냉철하게 보셨을 때 진짜 검사들은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검사가 지금 총 2,300명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형사부 검사들 약 1,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민생사건 수사하고 공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밖에 뭐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거나 또는 정치권에 줄을 대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정의로운 검사고 정말 검찰권 오남용 사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치 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거의 자기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팔아먹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형사부검사, 공판부검사들이 진짜 검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전직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현직 이재명 대통령 두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겪어보고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이 의원님 같이. 근데 감히 두 사람 비교하는 것 좀 말이 안 되지만 예. 비교를 한다면 예. 어떤 점에서 두 사람이 제일 큰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공적인 마인드 그 같습니다. 윤석열은 한 번도 그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구수해가지고 사업시 합격했지만 진짜 눈물 먹은 빵을 먹지 않았고 정말 이웃을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 생활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없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모셔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난하고 또 오랜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보다는 먼저 남을 이런 생각하는 공적인 마인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생각하는데 윤석열은 지켜보면 30년간 지켜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모두 자기부터 생각하고 검사들이나 직원들을 모여놓고 정말 1시간 2시간 자기 얘기만 실컷 하고 제가 봐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 검찰 조직에서 그랬고 또 근무지만 용산을 옮겨가지고 또 똑같은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자기 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또 구속돼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명색이 검사 출신인데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자기 방어 논리를 펴는 걸 보면 뭔가 좀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누구나 다 곽종근, 이준호가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국민은 생각하는데 아니 곽종근, 이준호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자가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면서도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도른 겁니까? 제가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는 살면서 세상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다 검사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1등을 하거나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떠받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검사로 오면 사회에 이제 쓴맛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윤석열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모든 세상 현상의 해석을 자기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12.3 내란이나 그 후에 대처하는 모습이라든가 재판받는 모습,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란 특검이 이제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많은 국민들은 김건희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그 부분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예. 이거 내란 특검에 제대로 본 건가 그렇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권력 독점 유지 목적으로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했는데요. 예. 원래 검찰 공소장에는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가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피고인의 인식 이렇게 군대를 출동시키고 결국 국권을 물랑시키고 직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80페이지가. 예. 근데 내란 특검에서 이제 목적을 분명히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할 목적이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부의제로 김건희가 윤석열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고 이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거 범죄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직을 이용하려면 유지하려면 결국 정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마 민주국가 체제였다면 공무원들이 안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말도 안 되는 지각 없는 공무원들이 따르긴 했지만 그게 부의제로의 범죄 비리를 감추게 한 것이었다. 그래야 자기들도 같이 사는 거니까요. 국민들은 그 이면의 뜻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부의제로의 비리라든가 범죄 의혹 이걸 가리기 위한 계엄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집권을 해야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야만이 그 범행을 가려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빌붙어서 하는 세력도 있는 거고요. 조은석 특검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매우 잘합니다. 예. 조은석 특검 딱 됐을 때 기대를 많이 가지셨을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 말이
사초를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검찰 공소장, 윤석열 공소장에서 빠진 목적 부분, 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이게 빠져 있으니까 저는 그걸 제대로 밝힐 거로 생각했고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아직도 미진합니다. 조은석 특검 개인적으로 가까우신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만약에 내란 특검 점수를 매긴다면 몇 학점이나 주시겠습니까? 학점으로 말하자면 이게 한 C+나 될 것 같습니다. B나. 왜냐하면 예. 내란 특검이 밝힌 것이 많이 있는데 다만 이게 환경이 법원에서 이 영장을 많이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수사를 하다 보면요. 구속이 되면 쭉쭉 수사가 잘 나가죠. 예를 들면 제가 차를 몰고 갔는데 신호에 딱 걸렸다 출발하면 시간이 2배로 걸리잖아요. 근데 쭉 가던 차가 신호에 쫙쫙 안 걸리고 가면 잘 가잖아요. 이해가 탁 되네요. 예. 수사도 한번 영장이 기각되면 그걸 보완하는데 2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법원이 거의 수사 방해 수준의 영장 기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환경 속에서 이 정도 밝혀낸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부족한 거 조이대 12.3 내란의 밤에 과연 법원이 뭘 했는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뭘 했는가, 또 노상원 수첩 그분을 좀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는데 그분 못 밝혔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뭐 예를 들어 무장해기를 북방 한계선에 띄워가지고 위협을 했다든가 도발한 거죠. 이런 부분, 새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수사하게 수사를 못한 점,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A나 주기는 좀 어렵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2차 특검, 종합특검에서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조은석 특검도 고르고 고른 특검인데 어떤 사람이 좀 발탁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람 말고. 예. 첫째는 제가 내란연단 여파물을 주장할 때 그 법원이 영장을 많이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 일반 시민이 봐도 분명히 계엄 요건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데 그걸 계엄 선고한 것은 분명히 이원 이법이잖아요. 그런 재판부에서 정말 그 이법성에 다툼이 있다, 이런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박성재에 대해 2번이나. 그러면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식적인 일반 시민 정도의 상식을 가진 분이, 사명감을 가진 분이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고요. 국민들께 진짜 궁금한 거, 내란이 왜 일어났고 김건희는 과연 관여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다음에 김건희가 받았던 각종 목걸이라든가 이런 거 왜 받았는지, 그러면 윤석열은 몰랐는지 그걸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상식적인 수준의 사명감, 그리고 국민들을 좀 호흡을 같이 하는 정도의 그런 특검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당 가입 경력이 있으면은 특검 자격이 없더군요. 저희 특검법에는, 제 2차 특검법에는 예. 그 상설특검법과 같이 예. 1년 이내에 정당 가입 경력이 있으면 안 되고 1년 지나면 괜찮은 걸로 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게요. 왜냐하면 뭔가 좀 우리가 보기에 이런 분이 가면 잘할 것 같은데 예. 하는데 이게 정당 가입 경력이 있어가지고 안 되고 막 이래서 예.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그걸 좀 손을 보셨군요. 예, 그렇게 손을 봐가지고요. 상설특검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1년 이내에는 안 되는 걸로. 오늘 아침에 이제 민중기 특검이 예. 김건희 특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내란 특검은 C+ 주셨는데 예. 김건희 특검은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도 B 정도 그나마 주고 더 잘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수사 대상이 16가지로 너무 많았습니다. 예.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면 법원이 영장 기각을 많이 하는 바람에 영장 기각률이 30-40%에 육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 되면 수사를 거의 방해 수준이고 그걸 뚫고 했다. 특히 이제 김건희를 구속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기소했거나 또 검사들이 불기소했던 걸 가지고 기소하고, 또 그 금품 수수 부분, 김건희의 금품 수수 부분 상당 부분 밝혔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반절 정도도 수사를 못한 부분이 됐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사를 좀 해냈다라고 보고요. 한 B 정도 제가 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
이제 그냥 가정입니다. 예. 우리 이성윤 의원님 같은 분이 특검을 만약에 맡게 됐다. 예. 그러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지금보다는 더 잘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뭐 사람 일이나 모르겠지만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국민과 호흡하면서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수사는 30년간 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를 또 안 해본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예. 좀 문제가 있고 예. 또 수사만 한 사람이 또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민중기 특검 보면서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예. 좀 리더십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막 반발도 있었고 또 자기 스스로 좀 이게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곤란한 사건들이 몇 가지 생겨버렸잖아요. 해석 판사 데리고 있던 사람 사적으로 만난 거라든지 주식 투자한 거라든지 하필이면 그 주식 투자가 또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보면은 아이고 저럼 힘 빠지는데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든가 수사 당사자들에 대해서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수사하는 분은 이제 위축되기 마련이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민중기 특검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수사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검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많이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언제쯤 2차 특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 우리 대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했기 때문에 새해 1호 법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고 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판하고 또 거기에 영장 전담 판사가 보게 하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조이대, 직위원, 영장 3인방 이 자들은 이거 다 내란 척결한 다음에 반드시 삶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들 내란 세력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게 그 법원이 사법 불신을 받게 되고 영장을 기각 많이 하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다. 이런 비아냥을 들었잖아요. 반드시 우리 말씀 삶는 거예요. 삶는다는 표현이 어떤 분명히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푹푹 삶아야죠. 그래가지고 다 건져내야죠. 이제 그 아까 민중기 특검 얘기하면서 본인이 떳떳해야 제대로 이렇게 칼을 휘두를 수 있다. 사실은 이제 검사들도 항상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이것도 조금 곤란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막 그 의혹이 터져 나옵니다. 정말 지금 내란 척결해야 되고 새 정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리더십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도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김병기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젠가요? 한번 얘기를 물어봤더니 엄청 고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본인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진짜 내란 청산해야 되고 개혁 입법을 엄청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한 사람이긴 하지만 민주당원으로서 제가 그 어떤 고통이 있는지 물어봤고요. 본인이 이제 그 고심을 해서 내일쯤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좀 믿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가깝게 지내셨습니까? 제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세요? 대학 친구입니다. 대학을 같이 다니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뭐 기다려보자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처럼 얘기하는 것보다 친구로서 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일단은 네가 엎드리고 물러나야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조언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고요. 여기서는 내일 발표를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두 분이 친구시군요. 근데 한 분은 이제 검찰로 가시고 그분은 국정원으로. 안기부 공채로 들어갔습니까? 제가 이제 동창인 걸 안게 된 것은 한 5, 6년?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나중에? 공식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무튼 두 분이 또 여기에서 이렇게 또 다시 만나시게 됐네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거는 다 이제 끝난 다음에 한 번은 좀 짚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때도 그렇고 지금도 예. 그렇고 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 예. 강선우 장관 후보자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제 결국은 보좌진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건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 관계를. 제가 이제 국회에 와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보좌진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같이 근무해 나가느냐 이런 건데요. 이제 그게 가장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적으로는 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국회에 와 보면 보좌진들이 이제 바뀌는 게 일상적입니다. 저 이제 이 의원실에 있다가 안 맞으면 옮기고 또 의원이 마음에 안 들면 스스로 보좌진이 옮기는 거가 있어가지고 국회에 와 보니까 이제 이합집산, 특히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엄청나게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정치인들이 정치한다 생각하고 또 보좌진도 우리 시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쉽지 않은 관계인데 예. 하여튼 우리 지금 어떤 변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어떤 권위적인 예. 그런 관계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 예. 가기에는 바로는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보좌관의 관계를 보면 그런 걸 또 잘 하셨던 분 같더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거 참 이분들은 전문적인 실력으로 나의 의정 활동을 돕는 사람, 그러면서 함께 가는 사람, 예. 동반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심부름도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좀 그렇죠. 깨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공무원사이나 그런 것은 지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적인 그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리고 민주주의 지향적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두 이제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 업무에 있어서 이제 상명하복에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우리 이 의원님은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는 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한금주 애청자님은 우리 이 의원님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성윤 의원님은 봉사도 진심이십니다. 연탄 배달하시는데 이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을 봤지만 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분은 이성윤 의원님 처음 봤습니다. 시의원들도 앞치마만 입고 사진만 찍고 가버리는 보여주기식을 했는데 내 나이 70평생 처음 봤습니다. 모든 것이 진심인 이성윤 의원님. 아마 연탄 배달 봉사하시는데 같이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한금주님이. 예. 언제 연탄 배달하셨어요? 이제 매년 이제 우리 전주에 가보면 예. 아직도 연탄을 떼시는 분이 한 4,000세대가 계십니다. 근데 그 배달하는데요. 직접 다 배달해주고 연탄 배달할 때는 춥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남아서 또 그 연탄 배달해주는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손도 잡아드리고 그 연탄 배달 봉사활동 해보면 예. 정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연탄을 떼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들이잖아요. 오죽하면 아직도 연탄을 떼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분들은 낮은 지대도 아니고 높은 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높은 데 배달하려면 또 돈을 더 줘야 돼요. 예. 그러니 얼마나 악순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높은 지대에 연탄 떼는 분들한테 연탄 배달해주고 봉사하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일 같더라고요. 예. 몸은 힘들어도 또 이 추위를 같이 나누다 보면 또 마음도 같이 따뜻해지고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저분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제가 더 기뻐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우리 정어리 TV도 지금 연말은 너무 이제 지났고 연초에 아주 추운 날 연탄 배달 한번 봉사를 해볼까 하는데 그때 손길이 필요하면 좀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번에 또 해마다 하셨으니까 이제 예. 노하우를 잘 아실 텐데 예. 연탄 배달할 때 첫 번째 잘 생각해야 할 팁 하나 주세요. 연탄이 전국에 연탄 공장이 7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탄 공장이 없는 예를 들어서 전주에는 연탄 공장이 있는데 광주에는 연탄 공장이 없어서 가격이 약 150원 정도 비쌉니다. 더.
운송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탄 공장이 있는 곳을 잘 골라야 되고. 야. 네. 전주는 950원인데 광주는 1,100원 정도 되죠. 아, 더 비싸군요. 그래서 연탄 공장이 가까운 데를 좀 잘. 귀한 팁입니다. 그게 제일 그리고 좋을 이렇게 연탄 이렇게 배달 봉사할 때 사람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올리고 그러기도 하고 또 들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지그재그로 쭉 서가지고 릴레이식으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릅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위원 이제 선거가 언제입니까? 1월 11일 날. 1월 11일. 예. 어떻게 뽑습니까? 권리당원 50%. 예. 그다음에 이제 중앙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예. 그다음에 각 직능별 대표가 되는 중앙위원인데요. 이외에 596분이 계십니다. 여기 50대 50 해가지고 뽑게 됐습니다. 전국 순회 합니까? 이번에 전국 순회는 안 하고요. 예. 저희 후보들만 토론회 3번, 합동연설에 1번 해가지고 뽑게 됐습니다. 예. 이 의원님한테는 더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딱 연설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 권리당원들 상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중앙위원들 이분들 상대로 또 끊임없이 설득하고 제가 최고위원이 대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해서 꼭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려면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검찰개혁, 법원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그리고 내란종식을 해내야 그 성과로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내란종식도 완전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민주당이 제2의 제3의 민주당 정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우리 지도부하고 법사위를 연결하고 또 우리 당원들과 사이에 연결하고 해서 우리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재 사법불신의 근원입니다. 끊임없이 수사를 촉구해가지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수사도 촉구해서 법원이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보겠습니다. 개혁의 선봉이 되겠다. 예. 개혁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 혁명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가 발의해서 법사위 1소위 또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원안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개혁이라는 게 명분에 보면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들고 지난하더라고요. 이게 설득을 거쳐야 되고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왜 이렇게 조항이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역시 개혁은 힘들다. 혁명이 쉽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하시고 맨 먼저 5.18 광주 묘역을 참배하셨더라고요. 왜 거기부터 가야겠다고 마음 먹으셨어요? 전 정치 입문한 지가 1년 10개월 됐는데요. 입문한 후에도 5.18은 자주 갑니다. 5월 정신으로 제가 이 내란 종식, 검찰 법원 개혁을 해야겠다. 특히 그 윤상원 열사 묘지에 가서 제가 참배도 했는데요. 시민군 정신으로 시민군이 되어서 꼭 이 검찰 개혁, 법원 개혁을 해내겠다. 내란 종식을 해내겠다. 굳게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윤상원 열사는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꼭 윤상원 열사 묘지에는 가서 묘소에는 가가지고 제가 참배하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 뵐 때는 민주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달라는 보좌진의 부탁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 마치려고 하는데 오신 김에 아직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밖에서 윤석열 관련된 비화를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다른 데서 공개하지 않았던 윤석열 비화 한 가지만 들려주고 가십시오. 아, 비화요? 어떤 비화를 할까 모르겠는데. 윤석열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30년간 겪었는데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언론이나 시민들은 특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자던데요. 예. 뭐 말씀 들어보면. 예. 예. 지금 뭐 저렇게 법원에 나와가지고 계속 이 자기 재판에서 꼼수 부리려고 하는 거, 연장하려고 이런 부분은 법 기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글쎄요, 제가 일화를 갑자기 생각하러 가니까 어떤 부분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나오면 제가 알겠습니다. 몇 개 꼭 예. 가져가서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좀 이런 것은 처음으로 한다. 예. 있으면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때까지 윤석열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예. 옛날에는 재판하는 거 이렇게 볼 때 저 자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좀 봤거든요. 예. 이제는 징글징글해가지고 이제 별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 정책 대표가 최후 진술을 보더니 예. 허접하다 했습니까? 예. 진짜 허접해요. 내용이 없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검찰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내용을 2시간 동안 얘기해도 남는 내용이 없어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교도소에 이제 구치소 깜빵 생활을 하면 정말 이제 훌륭한 분들은 거기에서 자기 수련도 하고 책도 읽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힘든 외부와의 단절 시간이지만 자기 자신은 깊이가 좀 깊어지는 시간이 될 텐데 저자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길래 밖에 나와서 저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술하고 똥밖에 안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나와서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저질스럽고 거접스러운 얘기밖에 없습니까? 똑같은 얘기 말씀입니다. 한 검사 번도 때도 그랬습니까? 예, 검찰 때도 변한 적이 없고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네. 검찰 때 모습 보이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현실 지금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지금도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고 최후 진술 때 보면 수사관들이 자기 관저까지 밀고 왔는데 대통령을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이러겠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자기가 대통령인지 알고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망상에 빠져 살잖아요. 국민들은 분명히 다 봤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할 때 서울중앙지검장 하셨죠? 예. 그때 뭐라고 불러요? 저한테는 이제 오랫동안 저한테 이름을 불렀죠. 저한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윤아 이렇게? 예. 또는 뭐 이제 검사장이니까 예. 가끔 이 검사장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은 뭐 말 놓는 저보다 2년 연상이고 예. 30년 동안 같이 지냈기 때문에 주로 말을 주로 이름을 부르죠. 그래도 고시기수는 더 선배 아니십니까? 사본조선 동기고 고시기수 동기입니다. 그 동기시군요. 그런데 그냥 성윤아 이렇게 부르는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좀 불쾌함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막 욕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다 들어주십니까? 욕을 하면 제가 이제 다른 검사들은 후배들은 되게 주눅이 들고 말을 못해요. 워낙 세게 욕을 하고 또 혼을 내니까. 근데 저는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막 화내고 그러면 저도 이제 더 화를 돋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더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더 조곤조곤 얘기하다 보면 막 화를 엄청 내다가도 5분 내지 한 10분 지나면 스스로 무너져요. 윤석열 다루는 방법 제가 이 윤석열 정권 초기에 예. 고위직들이 저한테 와서 화를 많이 내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냐 물어서 같이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면 낼수록 더 조곤조곤 얘기하면 더 화를 낸다. 그러면 5분 내지 10분 지나면 스스로 무너진다.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있고요. 예. 가끔 한번 1대1로 있을 때 같이 화를 내라. 그럼 움찔해가지고 겁이 많아서. 또 겁은 많습니까? 예, 절대 같이 혼 못 내죠. 겁은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런 사례를 한 번 직접 들었거든요. 예. 일부분 정도 이야기 더 하실 수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광주지검인가 그때 검사를 하는데 건설업자 수사를 하는데 윤석열은 수사를 당최하지 않고 관련된 사람 이렇게 부르면은 뭐 다른 거 막 다 해쳐주고 야, 너 뭐 이거 다 해서 다 죽을래 아니면 빨리 이거 잡혀가고 불를래 이것도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하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를 않는데 그 건설회사 사장을 하나 또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깡다구가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못 받아. 이러니까 막 성질을 내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패버렸대요. 패버리고 자기가
벽에다가 이마를 막 박아버린 거예요. 예. 오메 검사가 사람 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봐도 저 윤석열이를 피의자가 쳤다고 생각하겠어요. 검사를. 그래가지고 어쩌게 했는데 나중에 술친구가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니까 꼬락문제를 내렸다는 예. 거예요. 여러 사람 있을 때 법하죠? 있을 법합니다. 여러 사람 있을 때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는데 여러 1대1로 있을 때 화를 내면 기가 죽어요. 그것도 아주 비화였습니다. 이것도 비화인가요? 아이 그럼요. 예. 국민들은 그런 거 좀 궁금해요. 아, 그런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먹었길래 저렇게 막대먹은 인간이 있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기회가 되는 대로 윤석열의 그 비인간적인 모습, 예. 못된 모습 이런 거 한 번씩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알겠습니다.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예. 예. 윤석열이 그 대검에 있을 때 그때 총장 시절에 신문을 보면 예. 윤석열 화냈다, 대노했다, 극노했다, 경노했다 이 말밖에 없어요. 예. 근데 경노 단계가 최고의 단계입니다. 화를 냈다, 대노했다는 그냥 보통 있는 일이고 그 최혜병 특검에서 조사했던 윤석열 경노 이건 최고로 화를 낸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지금 뭐 이제 그것도 끝났습니다만은 왜 경로했을까요? 원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죠. 네, 그러니까 봐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경로한 척 해가지고 이자를 빼줘야겠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야 이런 식으로 사단장 처리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면에 뭐가 있는데 네. 윤석열을 제대로 조사 못했지 않습니까? 예. 수사 미진입니다. 그 부분은 윤석열이 왜 그랬는지가 더 밝혀야 돼요. 그래서 임성근 구명로비 이 부분을 수사 2차 특검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걸 수사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임성근이가 자기가 이제 박정훈 대령에서 적이 될 뻔하니까 이종호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김건희가 오빠 이 사람 살려줘야 돼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가 화를 내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합리적인 추론이신데요. 예. 이제 저희가 수사를 해가지고 밝히려면 재판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더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특검 수사기간이 너무 짧았고 또 영장을 10명 청구했는데 9명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 기각률 90% 가지고는 수사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 미진 이후로 저는 더 진실을 더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좋은 결과 기대하고 다음에 최고위원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하신 전라북도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님 만나봤습니다.